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청주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청주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얻어 신림운동에 있는 고모 집에서 2달간 신세를 치다가 직장이 멀어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한 달 월세 30만원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근무지가 다시 바뀌어 새로 집을 성남에 얻어놓고 방 빼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998년 1월 말 추운 겨울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전기세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당시 TV가 없었던 저에게 TV 수신료를 내라고 하시길래 TV도 없는데 왜 내야 하냐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짜증을 내며 다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쾌했지만 얼마 안 살 거라 생각하며 그냥 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다 싸둔 상태에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주 가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다 깨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지라 그냥 무시하고 잠을 잤습니다. 계속해서 여자 목소리가 나서 짜증이 나 금방 일어나 눈도 가늘게 뜬 채로 쳐다보며 방문을 열고 밖에 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눈을 떠보니 밖에 눈이 와 있더군요. 순간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방문도 열려 있고 거실 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밤중에 검은 치마와 검은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은 형체가 없던 것처럼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때 그 여자가 제 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사가 일주일 남아 있었지만 무서운 마음에 친구가 사는 산본에서 일주일 동안 버스로 출퇴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빌라. 제가 알던 그 언니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끝자락 남한산성 부근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무당을 통해 들으니 언니가 사는 집터가 워낙 안 좋아 집 귀신들에 의해 언니의 기가 더 약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방 한가운데에 목을 맨 여자가 고개가 꺾인 채로 자신을 보며 웃고 있더랍니다. 언니는 바로 기절했고 자꾸 보이는 환영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고민 끝에 그간의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언니 부모님 두 분 다 천주교 집안이라 믿음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안방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해지며 온몸이 으슬으슬해졌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외운 미사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고 원인 모를 두려움에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언니의 동생을 불러 함께 기도를 하며 옆에 앉혔는데 동생 역시 미사를 외우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방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에 실패한 그날 밤 성희 언니가 잠을 자는데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더랍니다. 음식을 먹듯 쩝쩝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는 듯한 소곤소곤한 소리 같기도 했답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잘 들어보니 귓가에서 들리는 줄 알았던 소리는 가슴께에서 정확히는 몸 안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음산한 여자의 목소리였고 그 여자는 귓속말하는 듯 소곤거리며 이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세 번째 이야기. 비어있는 건물. 서울 서초구 구룡산 인근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고생의 가족 5명이 이 건물 4층에 입주했는데 그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딩은 당초 사무실 임대용으로 설계된 건물이라 살림집으로 개조하기 위한 자잘한 공사가 매일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가족들은 집안이 어수선한 탓이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를 하려고 대야 앞에 앉을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미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저 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욕실에 세면대가 설치되었고 세면대를 만든 다음 날 욕실에 들어갔던 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구들이 달려갔을 땐 이미 언니는 기절한 상태였고 세면대 위 거울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한 대학생 오빠는 결국 집을 나가 학교 근처에서 하숙하기에 이르렀고 어머니도 편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공부하던 여고생도 밤마다 들려오는 가구 긁는 소리에 결국 방을 옮기게 되었죠. 그러나 옮긴 방에서도 유리창에 빗물 대신 핏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전율하는 일이 비오는 날마다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국악을 전공하던 언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속삭이듯이 부르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귀를 막았죠.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음은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큰딸의 방을 열어보니 얘가 가야금을 안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고 있지 뭡니까. 가까스로 끌어내렸습니다. 무슨 여자의 힘이 그리 센지. 다음날 가야금 줄도 모조리 끊어져 있더군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멀쩡히 연주하던 중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사정상 쉽게 집을 떠나지 못했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특히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싱크대 위에 빨간 글씨로 낯선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붙이고 부엌칼을 들고 그 이름을 마구 난도질하며 죽어라 죽어. 넌 내 손에 죽어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보다 못한 여고생의 외할머니가 나서서 어머니를 친정으로 데려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아버지도 자녀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그 건물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건물 4층은 텅 빈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육상부. 어느 여름의 일입니다. 모 학교의 육상부가 합숙 훈련을 하기 위해 바다에 갔습니다. 사실 합숙 훈련이라기보다는 바다에서 노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해변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겁게 놀고 있었죠. 저녁부터 정신없이 마시던 그들. 어느새 밤이 깊었고 그들은 숙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살펴보니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까부터 계속 모습이 안 보이던 오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단체 행동 중에 혼자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던 터라 별로 걱정하지 않고 늘 있는 일처럼 그대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행방불명된 오군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그들은 오군의 시체가 맞는지 신원 확인을 위해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영안실 한 구석에 시트로 덮인 한 구의 시체가 있었는데 묘하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오군의 키보다 시트가 더 커 보여 기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의 물음에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확인해 보라며 시트를 벗겼습니다. 시트를 벗기자 오군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명 괴로움에 일그러진 표정이었지만 오군의 얼굴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오군의 다리에 백발의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까 시트를 벗기기 전 오군의 시체가 평소보다 커 보였던 건 바로 이 할머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 모습 그대로 두 명의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사후 경직으로 단단히 붙어 있어 도저히 분리할 수 없어 그대로 안치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오군이 할머니가 바다에 빠진 걸 도우려다가 같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할머니가 그들이 오기 3일 전에 바다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미국의 레스토랑. 미국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 위치한 홈스테드 레스토랑에서는 과거 하숙집 시절부터 이어진 정체불명의 귀신 출몰로 인해 공포와 신비로운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곳에서 목격된 귀신은 투명한 몸을 가진 여자 귀신이라고 하며 그의 출몰과 함께 여러 가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자주 나타나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종업원 중 한 명인 해밀은 어느 날 홀에 있는 테이블 정돈을 마친 후 뒤뜰에서 혼자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해밀을 찾아다니던 레스토랑 주인과 동료 종업원들은 해밀의 집에 전화를 걸었고 그곳에서 해밀이 직접 전화를 받자 안심했으나 그는 레스토랑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밀은 농구공을 줍기 위해 나무 근처로 갔다가 하반신이 땅에 묻힌 채 상반신만 드러난 여인의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주인과 다른 종업원들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레스토랑의 화장실을 방문하는 손님들 중 일부는 뒤에서 누군가가 등을 밀치는 듯한 이상한 경험을 겪곤 합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놀란 채 급히 화장실을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떤 손님들은 화장실 거울 속에만 있고 실제 화장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인이 자신을 노려보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정체를 밝히려는 여러 시도 끝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이 1800년대 후반 이곳이 하숙집이었던 시절 10년 간격으로 사망한 모녀 중 딸의 영혼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레스토랑 안팎을 서성이는 이 귀신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존재들. 친구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겪은 체험담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던 길, 친구 어머니는 늘 타던 오사카에서 나라로 가는 전차의 마지막 칸에 타고 계셨습니다. 전차가 터널에 들어섰을 때 쿵 하는 충격음이 전차에 울렸습니다. 그러자 통로에 서 있던 하굣길 어린이들이 열차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게 뭐야? 라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칸의 차장실 창문에 흰 기모노를 입은 한 여자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긴 두 팔과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쭉 미끄러지듯 창문 위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은 겁에 질려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일부는 놀라서 다른 칸으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차장도 승객들이 놀라서 자신 쪽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주위를 둘러보는 듯했지만 차장 눈에는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차장의 등 뒤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차장은 영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쿵하고 충격음이 울리며 그 여자의 옆에 똑같이 거꾸로 매달린 여자가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그 두 여자는 마치 유리 위를 기어다니듯이 미끄러지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전차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차창 쪽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승객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 라며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여자들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존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하천괴담. 언니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 바로 앞에는 개울처럼 보이지만 조금 넓은 하천이 있었다. 그 주변은 산책로로 꾸며져 있고 징검다리가 있었으며 마치 서울 청계천과 비슷한데 규모는 조금 더 작은 곳이었다. 좀 더 걸어가면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다리도 있었는데 낮에 보면 정말 아름다워서 언니는 자주 그 길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되어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 2시쯤 집에 가는 길이었다. 길에는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도 많지 않아서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다. 한참 걷다 보니 그 징검다리가 있는 하천까지 도착했는데 그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고 어두컴컴했다. 언니는 무서워서 차도와 가로등이 있는 큰 다리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쪽 건너편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보였다.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덜 무섭겠다 싶어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천으로 내려갔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은 운전이 서툰지 조금씩 비틀거리고 있었고 언니는 속으로 귀엽네라고 생각하며 다리를 건넜다. 징검다리를 반쯤 건넜을 때 그 자전거 탄 사람이 언니 앞을 스쳐 지나갔다. 언니는 다리를 다 건넌 후에 무심코 그 사람 쪽을 보았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긴팔 스웨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 6월, 초여름에 반팔을 입을 날씨에 긴팔을 입고 그것도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하천과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게 이상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온 쪽은 산길로 이어지는 상류 쪽이었다. 그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서 맞춰지면서 언니는 소름이 끼쳐 그 여자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탄 자전거가 멈추더니 방향을 틀지도 않고 그대로 앞바퀴가 향한 채 후진하며 미친 듯이 언니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언니는 너무 놀라 비명도 못 지르고 몸이 굳어서 그 자전거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전거는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졌고 언니는 이대로 죽겠구나 싶어 고개를 숙인 채 무심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자를 쳐다봤다. 그러나 여자의 무릎이 자전거 뒤쪽을 향하고 발꿈치는 핸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고개를 번쩍 들었을 때 자전거 맞바람에 여자의 머리카락이 옆으로 날리며 피를 철철 흘리는 얼굴이 드러났다. 자전거는 후진하며 달려오고 있었기에 뒤통수가 보여야 했지만 여자는 정면으로 언니와 눈을 마주치며 시익 웃었다. 그 모습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후진해서 상류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걱정이 되어 데리러 나온 언니 어머니가 쓰러진 언니를 발견하고 데려오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릴 적에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근처에 있는 큰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자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하천으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그때 목과 허리가 반대쪽으로 꺾인 채 돌아가셨다고 한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탔던 건 머리가 돌아가 앞이 보이지 않아 다리도 반대로 페달을 밟아야 했기 때문이었고 후진할 때는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달려온 것이었다. 8번째 이야기, 고무신.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갓집에 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혼자 외갓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마을 읍내에서 아주 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께서 마을 읍내에 사셨기에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를 뵙고 저녁에는 외삼촌 댁에 가야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잠을 잘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외삼촌 댁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고개를 한번 넘어야 하고 조명도 없는 어두컴컴한 논두렁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가는 길에 동네 아이들을 만나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읍내까지 함께 가면 좋았겠지만 동네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놀러 간다며 헤어졌고 나는 다시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길을 지나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깨를 툭 하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검정 고무신 한 짝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아이들이 던진 것 같았습니다. 아씨, 꼬꼬마들. 내일 보면 갚아줘야지. 주변이 지륵처럼 어두웠기에 고무신을 살짝 툭 차버리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외삼촌 댁에 도착했고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외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어젯밤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길쯤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다가가 보았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논두렁길 앞 큰 나무에 소복을 입은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해 있었습니다. 흰자만 보이는 눈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여자의 발에 고무신이 한 짝만 신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젯밤 내가 보았던 그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발로 차버렸던 바로 그 고무신이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여자. 중학교 시절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건 처음이라 깨끗하면서도 무서운 느낌이 들었죠.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런 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자는 건 처음이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간호사 언니에게 물어보니 복도 끝쪽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언니가 알려준 대로 화장실을 찾아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양변기에 앉아 있는데 문에 낙서가 보였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글씨였죠. 잘 보이지 않아 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답하면 안 돼.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기에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괴담을 몇 번이나 들어봤기에 이것도 그런 것이라 여겼죠. 그때 화장실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그리고 옆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라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매너 없이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3번째 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은 하나씩 문을 두드리며 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짜증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대답하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기분 나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뭔가가 제 다리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내려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을 새카맣게 덮고 있었고 급기야 제 다리를 휘감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 틈 사이로 들어온 여자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이상한 친구. 이건 제법 오래전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한잔 하러 가게 되었죠. 그때는 저도 친구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TV방송국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연예인 누구를 봤다느니 하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의외로 가까워서 종종 만나서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흥분해서 이상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와 더럽혀진 서류 같은 것이었는데 레이블에는 심령 폐허에 도전하다 라는 말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고 그 위로 빨간 매직으로 크게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방송 대본이었는데 꽤 예전 것으로 보였습니다. 친구는 보관 창고에 처분할 물건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을 새로 단장하면서 버릴 물건을 운반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죠. 테이프는 일반 플레이어로는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아인 지인의 집에 가서 재생해봤지만 내용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침 골든위크라 길도 한산하니 친구는 대본에 적혀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심령 현상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밌겠다는 생각에 오케이 했습니다. 친구는 선배에게 돈을 주고 4WD 차량을 빌려왔고 우리는 텅 빈 고속도로를 타고 대본에 적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흥미를 느낀 것은 그 장소가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사고가 많았던 폭포나 무서운 소문이 많은 다리 같은 곳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시험장이었던 폐허였던 것입니다. 친구는 기획이 중지될 정도면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그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바퀴 자국을 따라 덤불 속을 4WD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제법 가파른 경사도 올라갔고 거의 낭떠러지에 가까운 곳도 지났습니다. 그때가 되니 친구도 긴장했는지 그만두자고 했지만 저는 내가 가자고 한 거잖아라고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폐허답지 않게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낙서조차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신축 건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내려앉았고 저도 약간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물 안은 신축과 다름없어 보였고 어째서 여기가 폐허인지 이상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깨끗한 폐허네 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전혀 듣지 않는 듯 무서워했습니다. 그만두자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더 들어갔고 나는 2층도 보러 가자고 했지만 친구는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겁쟁이라고 놀리고 혼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학교 복도처럼 긴 창문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놓인 흡연 구역 같은 공간에 촬영용으로 보이는 큰 카메라가 부서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무서움이 밀려왔고 이곳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1층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는 통로 반대쪽 막다른 벽에 대자로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지만 친구는 나라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어깨를 잡는 순간 친구는 벽을 향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친구를 두고 차로 달려갔지만 차 키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건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가 창가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울면서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친구를 향해 몰려드는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마을까지 갔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역에 도착했습니다. 운 좋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지만 친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친구는 사고로 사망했고 저는 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11번째 이야기, 말레이시아 괴담. 2002년 8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책을 찾던 중 책장 너머로 민속 의상을 입은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남성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학생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서 있던 곳으로 걸어가 본 학생은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움에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8월 16일에는 같은 학교의 교사가 퇴근 전에 식당을 정돈하다가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니 목이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교사는 급히 식당을 뛰쳐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갔고 동료 교사를 만나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이 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귀신을 봤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8월 18일에는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한 학생이 옆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무심코 뒤를 본 학생은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변기에 목이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화장실을 뛰쳐나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에서 목이 없는 시체를 봤다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교사가 깜짝 놀라 화장실로 달려가 확인했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공포심. 올여름 내 평생 가장 무서운 경험을 했다. 처음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었기에 글로 남겨보려 한다. 내가 사는 곳은 일본 추고쿠 지방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시골이다. 나는 자연 애호가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참가하며 활동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산은 주로 클럽 멤버들과 함께 등산이나 캠프를 즐기는 장소였다. 이번에는 그 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행 가이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나는 그 기획에 찬성해 준비를 맡게 되었고 필요한 도구와 가이드할 장소 선정 등을 위해 한 번 더 직접 답사를 가기로 했다. 휴일, 나는 혼자 산으로 향했다. 날씨는 맑았고 등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가이드 안내 책자에 넣을 사진을 찍으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덧 목표 지점에 반 정도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약수터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행사 당일에는 더 나아갈 예정이었기에 조금 더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목소리 같아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였나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방향에서 나는 가냘픈 목소리였다. 부상당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풀숲을 헤치며 나아가던 도중 나는 갑자기 넓게 트인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처음 보는 곳이었고 주변에 빽빽한 숲과 달리 축축한 지면에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뚝뚝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무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오두막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분명했다. 내심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누군가 있다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조용히 오두막 앞으로 다가갔다. 오두막 문에는 너덜너덜한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부적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긴 했지만 고리가 부서져 문이 살짝 열린 상태였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 방 한가운데 사람이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여자였다. 흰 기모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섞여 있었다. 헐거운 옷 사이로 보이는 손과 발은 여위어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죽은 동물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노래 같은 걸 부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이곳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껴졌다. 한 발 뒤로 물러섰을 때 여자는 갑자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흩날리며 몸이 기우뚱 흔들리더니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얼굴을 좌우로 흔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도망쳤다. 풀숲을 헤치며 원래 등산로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약 20m 떨어진 풀숲 속에 검은 머리가 나와 있었다. 그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등산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지만 여자는 지친 기색 없이 더 가까워졌다. 이제 3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가운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다. 놀란 할머니가 나오셨고 나는 다급히 물었다. 혹시 제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았나요? 아무도 없는 뒤 살짝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이후로 산에 다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공포심이 조금 옅어졌지만 내년쯤 다시 찾아가 볼지 고민 중이다. 13번째 이야기, 아프리카의 괴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중앙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의료봉사를 왔던 서방의 자원봉사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마을 옆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혹시나 악어나 하마 같은 위험한 동물이 있을까 조심하며 얕은 물에서 물을 첨벙거리던 중 물을 떠가려 호수로 오던 현지인이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빨리 물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유를 물은 자원봉사자는 그 호수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여 명이 물속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겠다며 들어갔다가 익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호수 속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니 실제로 깊은 물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1967년 유럽에서는 새로 개장한 수영장에 높은 스프링보드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청년이 수영장을 찾아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다이빙대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줄이 쳐져 있었지만 그는 무시하고 줄을 넘은 뒤 다이빙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막 뛰어내리려던 그때 멀리서 이를 목격한 응급구조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절대 물에 뛰어들지 말라고 고함쳤지만 청년은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그는 반대편으로 잠수하여 올라가려다 누군가 발목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청년은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정장을 입은 해골 같은 남자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남자는 느리게 입을 벌렸다 닫으며 수면 위를 잠시 바라본 뒤 발목을 놓아주었고 곧이어 2명의 응급구조원이 물속으로 들어와 청년을 끌어올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큰 숨을 들이마신 청년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는 하얀 천으로 덮인 또래의 청년을 보게 되었고 상황을 묻자 조금 전 다이빙대가 있는 수영장 바닥에서 그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뛰어내리기 직전 누워있던 청년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수영장을 건설했던 공사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와 그곳이 오래전 많은 사람들이 익사했던 호수 자리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청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구멍. 처음 그것을 알아차린 건 여자친구가 방 청소를 해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좁은 자취방 안이 쓰레기 봉투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상태였죠. TV에 나오는 쓰레기 투성이 집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다닐 정도로는 청소해둔 상태였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다 보니 방 정리가 엉망이 되었고 종종 여자친구가 와서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자친구와 함께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반대쪽에서 시작해 책이나 소품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잡동사니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방이 조금씩 정돈되던 중 여자친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에 가려있던 콘센트 안쪽이었습니다. 콘센트 구멍에서 상당히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그녀는 제 친구들이 대부분 남자라는 걸 알았기에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녀 외에 여자를 방에 데려온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머리가 긴 여자는 더더욱 의심스러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저는 콘센트에 꽂힌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머리카락은 미끄러지듯 나왔고 마치 사람 머리 가죽에서 뽑은 듯한 기분 나쁜 감촉이 전해져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무심코 콘센트 구멍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새파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전날에는 콘센트를 까맣게 잊고 청소를 마친 뒤 여자친구와 노래방에서 놀며 과음을 했습니다. 밤새 취해 자다가 아침이 되어 눈을 떴고 대학에 갈 준비로 가방을 챙기던 중 어제 봤던 그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커먼 2개의 구멍 중 한쪽에 다시 긴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뽑아버렸던 머리카락과 똑같은 길이와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머리카락을 또 뽑아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손에 느껴지는 그 이열한 감촉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라디오 카세트의 코드를 그 구멍에 꽂아버리고 머리카락은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후 한동안 그 콘센트를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방은 점점 더 더러워졌습니다. 쓰레기통은 가득 차고 여자친구가 다시 와주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머리카락을 발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라디오 카세트에서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와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다 말고 깨어보니 라디오 카세트는 부서진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쌓아두었던 책들이 무너져 있고 주변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카세트는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카세트를 들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카세트 뒤쪽 콘센트에 사람 한 명 분량의 머리카락이 휘감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콘센트의 한쪽 구멍에서 자라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놀란 저는 카세트를 힘껏 당겨버렸습니다. 카세트에 얽힌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 가죽에서 뽑혀 나오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콘센트 구멍에서 머리카락이 쏟아져 나오고 걸쭉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은 피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날로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떠나기 전에 본 그 콘센트에는 여전히 머리카락 한 가닥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에서 간신히 벗어난 듯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전신거울. 한 달 전 어머니가 어디선가 전신거울을 주워오셨어요. 동생 방에 있던 전신거울이 깨진 터라 마침 버려져 있던 걸 냉큼 가져오셨죠. 동생 방에는 기존 거울을 위해 위에 못을 하나, 아래쪽에는 거울 크기에 맞게 지지대도 2개 박아 놓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주워온 거울이 그 자리에 딱 맞더군요. 마치 그 못을 위해 거울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부터 집에 있는 강아지가 거울을 보며 자주 짖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강아지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개로 착각해 짖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고 또 다시 그 일주일 후에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번째 사고에서는 어머니 차가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죠. 이빨이 죄다 부러지고 목뼈까지 다쳐 정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 얼마 뒤에 어머니는 가위질을 하다가 손을 크게 베이셔서 7바늘을 꿰매셨어요. 계속해서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 문득 이 모든 게 거울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멀쩡하던 제 동생이 얼마 전 새벽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방 안에서 전선으로 목을 맸지만 다행히 전선을 걸고 있던 지지대가 빠지며 실패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울을 가져온 후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거울을 떼어내고 싶지만 동생은 방 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부로 물건 주워오지 마세요.